지금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캄보디아와 그 뒤를 조종하던 거대한 중국 자본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조차 손대지 못했던 그들의 검은 자금망. 그 심장을 멈춰 세운 것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시작은 단 한 줄의 결단, 4조 원 규모의 메콩강 프로젝트 전면 중단. 프린스 그룹의 자금 922억 원 정력 동결. 태국과의 정밀 공조 아래 범죄 카르텔의 금융망이 붕괴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멈춰 세운 것입니다. 세계는 그것을 외교 핵무기라 불렀지만 한국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정의의 실행이다. 그리고 이제 세계는 묻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년 10월 8일 런던 시각 새벽 3시 5분. 수천 개의 모니터가 일렬로 늘어선 제 서재에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려던 순간 제 메인 스크린 전체가 빨간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캄보디아 릴화 가치 급락. 긴급 경보. 처음에는 시스템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3분 만에 CNN, BBC, 블룸버그가 일제히 속보를 쏟아내기 시작했고 저는 그제야 이것이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캄보디아 통화 가치가 1시간 만에 38% 폭락했고 수도 푸놈펜의 중앙은행 앞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저는 즉시 아시아 지역 정보망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싱가포르, 홍콩, 도쿄의 동료들도 모두 패닉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캄보디아에는 정치 쿠데타도 자연재해도 대규모 부채 디폴트 선언도 없었습니다. 새벽 4시 블룸버그가 첫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커피잔을 놓쳤습니다. 한국, 캄보디아 ODA 4조 원 규모 전면 중단 전격 선언.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4조 원이라는 금액 자체는 국제금융시장에서 그리 큰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24시간 유예도 협상 테이블도 외교적 완충장치도 전혀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즉시 중단한다고 선언했고 정말로 그 즉시 모든 송금이 멈춰버렸습니다. 새벽 5시 월스트리트가 깨어나기 시작했고 제 전화기는 불이 났습니다. 뉴욕의 헤지펀드 매니저들, 런던 시티의 애널리스트들, 심지어 IMF 관계자까지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이 미쳤습니까? 4조 원 때문에 국제관계 전체를 파괴하다니.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첫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정부의 감정적 대응이 초래한 지역 경제 불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5시 47분 제 모니터에 두 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한국금융당국, 프린스 그룹 계열 자금 912억 원 전격 동결 로이터 통신의 긴급 속보였습니다. 프린스 그룹.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최대 카지노 재벌이자 캄보디아 정권의 핵심 자금줄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그들의 한국 내 모든 자산을 단 1시간 만에 동결시켜버린 겁니다. 법원 영장도 국제 공조 절차도 없이 말입니다. 이건 선전포고입니까? 제 옆에서 함께 모니터링하던 후배 애널리스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선전포고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일방적인 처형 선고였습니다. 새벽 6시 로이터 통신이 배경 정보를 타전했습니다. 한국 정부 캄보디아 내 자국민 23명. 납치 사건과 관련해 전면 보복 조치 캄보디아 정부와 연루된 조직범죄 집단이 한국인들을 불법 감금하고 있었고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송환을 요청했지만 캄보디아 측이 묵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국가가 국민 23명을 위해 4조 원을 끊고 912억 원을 동결시킨다고. 25년간 저는 국가를 GDP와 무역 수지로 외교를 손익계산서로만 분석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한 국가가 경제적 합리성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직 자국민 보호라는 단 하나의 원칙만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7시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지만 저는 여전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캄보디아 은행 앞의 실시간 영상에서는 패닉에 빠진 시민들의 절규가 들려왔고 프린스 그룹 본사 앞에는 긴급 회의를 위해 검은 승용차들이 줄지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총 한 발 쏘지 않았습니다. 경제 제재라는 법적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국제기구의 승인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원을 멈추고 자금을 동결했을 뿐인데 한 나라의 경제와 최대 재벌이 동시에 무릎 꿇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보고서 제목을 지우고 새로 썼습니다. 한국 침묵의 전쟁을 시작하다. 72시간의 기록.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국가 권력의 정의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새벽에 혼란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소집되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전 10시 세계 언론의 시선이 대한민국 외교부 브리핑룸으로 집중되었습니다. 저 역시 BBC 생중계를 통해 그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대변인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외교적 수사와 완고거법을 완전히 거부하는 문장들을 또박또박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에 명확히 통보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건드리는 순간 국익을 논할 자격은 소멸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브리핑룸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일체의 협상과 타협을 거부하며 전면적인 자본 회수 및 외환시장 동결을 즉각 집행합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건 외교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선전포고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철학의 선포였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세계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새로운 정의였습니다. BBC 앵커는 당황한 표정으로 중계를 이어갔습니다. 이건 전례 없는 발언입니다. 한국은 지금 국제 외교의 모든 규칙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한국은 규칙을 무시한 게 아니라 새로운 규칙을 쓰고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지 2시간 후 IMF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일방적 조치는 국제 금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라는 내용이었죠.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 정부는 IMF의 성명에 단 한 줄로 답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은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저는 25년 경력 동안 수백 건의 외교 분쟁을 분석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설득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이해를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선언했고 실행했고 그 결과를 세계에 보여줬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생애 처음으로 보고서 작성을 중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모든 분석 도구와 이론이 무용지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제 냉정한 세계관에 균열을 냈고 그 균열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런던 시티의 동료들은 한국을 외교적 자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의 프린스 그룹 주가는 순식간에 67% 폭락했고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의 해외 은행 계좌가 줄줄이 동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선언 이후 단 6시간 만에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대신 단 한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25년간 제가 믿어왔던 답이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72시간이 흘렀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여전히 침묵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런던 사무실에 앉아 모니터만 바라보던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현장으로 가야 한다고. 25년 경력 동안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선택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저는 진실이 궁금했습니다. 한국이 왜 이토록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푸놈펜 공항에 도착한 저는 현지 정보원 채아를 만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캄보디아 언론인이었던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실을 보고 싶으시다면 시아누쿠빌로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경고합니다. 그곳에서 본 것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시아누쿠빌. 캄보디아 남부의 해안 도시입니다. 지도상으로는 아름다운 관광지였지만 채아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그곳은 도시가 아닙니다. 현대판 노예시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우리는 골든 드래곤 카지노라는 거대한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황금빛 간판 아래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곳은 카지노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이었습니다. 지하 2층 채아의 안내로 몰래 들어간 그곳에는 좁은 방들이 미로처럼 연결되어 있었고 각 방마다 컴퓨터 앞에 앉은 사람들이 무표정한 얼굴로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입니다. 채아가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저 사람들 대부분이 납치되어 온 외국인들입니다. 한국인, 중국인, 베트남인. 여권을 빼앗기고 강제로 일하고 있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젊은이가 경비원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탈출 시도자입니다. 채아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다시는 못 나갑니다. 다른 카지노에 팔릴 겁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뭐랍니까? 제 질문에 채아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경찰이 중개인입니다. 탈출자를 잡아서 다시 팝니다. 한 명당 $3,000씩 받죠. 3층 VIP룸으로 올라갔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부 고위 관료로 보이는 인물들이 카지노 운영자들과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채아가 속삭였습니다. 보이시죠? 이 나라는 정부가 아닙니다. 범죄 카르텔입니다. 그들은 태자그룹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사냥하고 정부는 그 돈으로 굴러갑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4조 원을 끄는 이유를, 912억 원을 동결한 이유를. 이건 외교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범죄 조직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전쟁을 선포한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새벽 4시 호텔로 돌아온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단 한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한국은 옳았다. 이건 복수가 아니라 정화였다. 그들은 정부가 아니라 카르텔과 싸우고 있었다. 시아누쿠빌에서 돌아온 지 이틀이 지났지만 캄보디아 정부는 여전히 오만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훈 마네트 총리는 국영 방송을 통해 한국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고 그의 측근들은 곧 중국이 지원할 것이라며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2단계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발 뉴스가 속보로 터졌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부 캄보디아 전역 여행 금지령 발동 및 전 항공 노선 즉시 중단. 처음에는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행 금지요? 그게 무슨 무기가 된다는 겁니까? 하지만 제 동료 애널리스트가 건넨 캄보디아 경제 보고서를 보는 순간 저는 전율했습니다. 캄보디아 GDP의 42%가 관광업이었고 그 관광객의 68%가 한국인이었습니다. 단 24시간 만에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푸놈펜 직항편이 전면 중단되었고 부산 시엠림 노선도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앙코르와트 입구에 실시간으로 설치된 CCTV 화면을 보며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평소라면 수천 명의 관광객으로 북적여야 할 세계 문화유산 앞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람만 불고 있었습니다. 채아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루카스 시엠립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호텔 70%가 문을 닫았고 식당들이 직원을 해고하기 시작했어요. 시장 상인들은 패닉 상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런던 사무실에서 실시간 경제 지표를 추적했습니다. 캄보디아 환율은 계속 폭락했고 관광업 관련 주식들은 연일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국이 단 한마디 추가 경고도 협박도 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저 국민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여행을 제한한다는 차분한 공지만 있었을 뿐입니다. 일주일 후 채아가 보내온 현장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앙코르와트 주변 상가 거리는 유령 도시가 되어 있었고 푸놈펜 시내 한국 식당들은 하나둘씩 철수하고 있었습니다. 한 캄보디아 호텔 주인이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한국 손님들이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나자 우리는 숨을 쉴 수 없게 됐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연쇄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이 여행 금지를 선언하자
일본이 여행 자제 권고를 발표했고 대만이 안전 경보를 올렸으며 싱가포르가 위험 지역 지정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최하의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움직이면 아시아가 따릅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은 경제 제재라는 법적 절차도 없이 단지 자국민의 발걸음을 멈추는 것만으로 한 나라를 질식시키고 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다. 이것은 외과 수술이다. 정밀하고 냉정하며 돌이킬 수 없는. 2주가 지나자 캄보디아 경제는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훈 마네트 정권은 패닉에 빠졌고 그들은 최악의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국경 도발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12일 오전 11시 캄보디아 - 태국 국경 지역에서 포격 소리가 들렸습니다. CNN이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캄보디아군 태국 국경 지역의 포격 감행전은 즉시 채아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루카스, 이건 쇼입니다. 채아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사상자도 없고 피해도 없어요. 그냥 빈 들판에 몇 발 쏜 겁니다. 정권이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적 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어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실수했습니다. 호랑이를 깨웠어요.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방콕에서 긴급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태국 국방부 대변인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국 왕국은 캄보디아의 무모한 도발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저는 그 성명을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 왜 태국이 한국을 언급하는 겁니까? 저는 서둘러 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찾아야 했습니다. 방콕 국방부에서 저는 수라삭 대령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노련한 군인이었던 그는 제 질문에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루카스 씨, 우리 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F-16입니다. 그런데 그 전투기의 핵심 레이더 시스템과 유도무기는 한국산입니다. 그는 저를 공군 기지로 안내했습니다. 경납고에 줄지어 서 있는 F-16 전투기들, 그 날개 아래 장착된 미사일과 폭탄들을 가리키며 수라삭 대령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국 기술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동맹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국의 제자입니다. 그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1990년대 태국이 경제 위기를 겪을 때 한국은 우리를 지원했습니다. 기술을 나눠줬고 훈련을 제공했으며 우리 공군을 현대화시켰습니다. 지금 한국이 부당한 공격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전투기 날개에 새겨진 작은 한글 글씨를 발견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로고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신념의 결합이었고 기술의 유대였으며 역사의 빚이었습니다. 수라삭 대령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실수했습니다. 그들은 한국 하나만 상대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을 건드리는 순간 아시아의 두 호랑이를 동시에 깨운 겁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경외감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뿌린 선의와 기술이 동맹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캄보디아는 한 나라를 건드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념의 네트워크 전체를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2025년 10월 15일 세계가 숨죽인 가운데 두 국가가 동시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과 태국 왕국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 자리에서 작전명이 공개되었습니다. 한강의 약속 프라머스 어브 한 리버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캄보디아에 불법 감금된 인질 23명 전원 구출. 저는 특별 취재 허가를 받아 태국 콘케인 공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25년 분석가 경력 동안 책상 앞에서만 일했던 제가 군사작전 현장에 서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역사가 쓰이는 현장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활주로에 F-16 전투기 12대가 일렬로 정렬되어 있었고 각 전투기 아래에는 정밀 유도 폭탄들이 장착되고 있었습니다. 수라삭 대령이 제 옆으로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저것들이 한국산 KGGB입니다. GPS 유도 정밀 폭탄이죠. 오차 범위 3m 이내 민간인 피해 제로를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경납고 안쪽에서는 한국 특수부대원들이 태국 특공대원들과 마지막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지휘관인 강신우 소령이 3D 홀로그램 지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목표물은 시아누쿠빌의 골든 드래곤 카지노 지하 2층입니다. 인질들은 3개 구역에 분산 수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3지점을 타격합니다. 수라삭 대령이 답했습니다. 우리 공군이 첫 번째 타격으로 통신망과 탈출로를 차단합니다. 그 사이 귀국 특수부대가 진입하는 겁니까? 강신우 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목표는 파괴가 아닙니다. 구출입니다. 단 한 명의 인질도 단 한 명의 민간인도 다쳐서는 안 됩니다. 오후 9시 마지막 브리핑이 시작되었습니다. 양국 지휘관들이 모인 자리에서 수라삭 대령이 말했습니다. 이 작전의 이름이 왜 한강의 약속인지 아십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어갔습니다. 1950년 한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때 세계가 한국을 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빚을 갚는 게 아닙니다. 이건 명예의 문제입니다. 강신우 소령이 답했습니다. 대령님, 이건 빚이 아닙니다. 동지의 의무입니다. 한국은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함께 싸웁니다. 두 사람이 악수를 나누는 순간 저는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사진은 후에 타임즈 표지를 장식하게 됩니다. 밤 11시 45분 출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활주로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오직 붉은 비상등만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F-16 전투기들의 엔진이 하나둘씩 점화되었고 그 굉음이 밤하늘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관제탑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첫 번째 편대가 이륙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편대가 차례로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12개의 불꽃이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수라삭 대령이 무전기에 대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한강의 약속 개시. 모두 무사히 돌아오십시오. 저는 그날 밤 1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관제탑의 레이더 스크린만 응시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무신론자였지만 그날만큼은 신이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23명의 생명이 저 어둠 속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정의는 천천히 오지만 올 때는 완벽하게 옵니다. 새벽 2시 17분 무전기에서 첫 교신이 들려왔습니다. 알파팀 목표 지점 도착. 진입 시작. 강신우 소령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관제탑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레이더 스크린에는 12개의 점이 목표 지점 상공을 선회하고 있었습니다. 2시 23분 첫 번째 폭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타격 개시. 통신 타워 무력화. 스크린에 작은 섬광이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6분 후 두 번째 타격 완료. 차량 진입로 봉쇄.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시 35분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브라보팀 진입. 인질 첫 번째 그룹 확보. 강신우 소령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인질 7명 확보. 부상자 없음. 관제탑에서 작은 환호성이 터져 나왔지만 수라삭 대령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시 48분 찰리팀 두 번째 그룹 8명 확보. 전원 무사. 2시 59분 델타팀 마지막 그룹 8명 확보 완료. 그리고 마침내 새벽 3시 7분 강신우 소령의 최종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한강의 약속 작전 완료. 인질 23명 전원 구출. 아군 및 인질 사상자 제로. 철수 시작합니다. 그 순간 관제탑이 폭발했습니다. 태국 공군 장교들이 환호하며 서로를 껴안았고 저는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25년 동안 냉정함을 유지해왔던 제가 그날 밤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단 한 명의 희생도 없는 완벽한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작전 종료 30분 후 한국 정부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작전 중 확보한 태자그룹 서버 데이터 전량을 국제형사재판소 및 각국 수사기관에 전송 완료. 저는 그 의미를 즉시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인질만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새벽 6시 워싱턴에서 긴급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캄보디아 태자그룹 관련 인사 및 기업에 대한 전면 제재를 즉각 시행한다. 1시간 후 런던, 2시간 후 브뤼셀, 그리고 파리, 베를린, 도쿄가 줄줄이 동참했습니다. 한국이 보낸 증거 파일은 총 2.3테라바이트, 15년간의 범죄 기록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베이징의 반응이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짧은 성명만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모든 형태의 인신매매와 조직범죄를 규탄한다. 캄보디아의 최대 후원국이었던 중국조차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겁니다. 채아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루카스, 푸놈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72시간 후인 11월 8일 캄보디아 수도 푸놈펜에서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왕궁 앞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들은 촛불을 들고 외쳤습니다. 마네트 퇴진, 정의를 달라. 정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8일 정오 훈 마네트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총리직을 사임하며 모든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을 것을 약속합니다. 단 25일 만에 정권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푸놈펜 거리를 걸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노인이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자국민만 구한 게 아니라 우리도 구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전쟁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의의 집행이었습니다. 그들은 총 한 발 쏘지 않고 정권을 무너뜨렸고 폭탄 대신 데이터로 심판을 내렸으며 한 나라의 국민만이 아니라 또 다른 나라의 국민까지 해방시켰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보고서 마지막 장을 작성했습니다. 한강의 약속은 지켜졌다. 그리고 세계는 새로운 정의를 목격했다. 이것이 21세기 국가 권력의 진짜 모습이다. 2025년 10월 20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는 수백 명의 취재진과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곳에 있었습니다. 23명의 인질이 귀국하는 역사적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후 2시 30분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사람은 이준영 씨였습니다. 50대 중반의 사업가였던 그는 4개월간 지옥 같은 감금 생활을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국장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카메라를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그의 12살 아들이 울부짖으며 달려가 아버지를 껴안았기 때문입니다. 아빠, 아빠. 아이의 외침이 입국장 전체를 울렸습니다. 이준영 씨는 아들을 꽉 껴안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늦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가 함께 울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제 언론들이 일제히 이 장면을 생중계했고 CNN 앵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이 23명을 위해 한 나라를 무릎 꿇린 이유입니다. 저 눈물 때문입니다. BBC는 특집 다큐멘터리를 편성했고 제목은 K-프로텍터 다크트런 국민을 지키는 새로운 방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특별 브리핑에 참석했습니다. 장관이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도 동일한 원칙을 유지할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순간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말에는 어떤 과장도 허세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G7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사례가 공식 의제로 다뤄졌습니다. 자국민 보호를 위한 신속 대응 체계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모델이 연구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은 한국은 우리에게 국가의 진짜 책임이 무엇인지 상기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런던으로 돌아와 제 경력 중 가장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21세기 국가 권력의 재정의 한국 모델 분석이었습니다. 그 보고서에서 저는 25년간 믿어왔던 모든 이론을 뒤집었습니다. 국가의 힘은 GDP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임에서 나온다고. 진짜 강대국은 군사력이 아니라 한 사람을 지키는 용기에서 탄생한다고. 보고서가 발표되자 월스트리트와 런던 시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감상적이 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저는 진실을 받고 진실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25년간 냉정한 현실주의자로 살아왔습니다. 국가를 숫자로 재단했고 외교를 손익계산서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가을 한국 앞에서 제 모든 신념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총 없이 정의를 관철시켰고 단 한 사람을 위해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강대국은 GDP가 아니라 국민 한 사람을 지키는 용기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그리고 고백합니다. 저는 부럽습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상 행복한 감동 사연을 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